예, 비즈니스 애널리틱스 4주차 두 번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회귀 분석, 그 중에서도 단순 회귀 분석의 원리 쭉 설명을 하면서 모든 통계의 이제 예측의 기본은 회귀 분석에서 시작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 회귀 분석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첫 시간에 2주차 때 배웠던 내용인데요. 우리가 예측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다 그랬잖아요. 네, 클래시피케이션이 있고 리그레션이 있다 그랬는데 이 회귀 분석은 그 중에 뭐에 해당이 됩니까? 예, 이름에 나와 있잖아요, 그죠? 리그레션에 해당되죠. 이 리그레션은 특징이 뭐예요? 등급을 예측하는 거예요, 값을 예측하는 거예요. 값을 예측하는 게 리그레션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셨던 그 y는 ax 플러스 b도 y라고 하는 값을 예측하는 거지, y가 뭐 0이냐 1이냐 뭐 아니면은 뭐 1등급이냐 2등급이냐 3등급이냐 이렇게 등급을 나눠주는 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었다는 거죠. 일반적인 회귀 분석은 값을 예측하는데 초점이 맞춰진 그런 기법이다. 그래서 그 기법의 원리들을 쭉 살펴봤고, y는 ax 플러스 b다 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 x라고 하는 거는 x축상에서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까지 어떤 값이든 다 가질 수가 있겠고요. 그거에 의해서 결정되는 y 역시 뭐 만약에 기울기 a가 0보다 크다면 x가 작을수록 마이너스 무한대로 수렴할 것이고, x가 플러스 무한대로 커질수록 y도 플러스 무한대로 수렴하게 될 것이고요. 만약에 기울기 a가 음의 값을 갖는 이렇게 음의 값을 갖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x가 마이너스 무한대를 향해서 이렇게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y는 플러스 무한대를 향해 갈 거고, 반면 x가 플러스 무한대로 가면은 거꾸로 y는 마이너스 무한대를 향해서 가는, 즉 x와 y 모두 어떤 값이든 연속형으로 가질 수 있고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까지 어떤 값이든 가질 수 있게 되어 있는, 설계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인 회귀 분석의 모형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 지금 이 챕터의 제목이 뭐였어요? 분류 예측이었다면 분류, 클래시피케이션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전통적인 통계에서 개발된 회귀 분석을 그대로 쓰는 거는 분류를 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할 수가 없죠. 자, 그게 이제 로지스틱 리그레션의 출발이 되는 겁니다. 로지스틱 리그레션은 간단하게 줄여서 로짓 분석이라고 해요. 로짓, LOGIT, 로짓 분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누가 로짓 이러면 로지스틱 리그레션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 로지스틱 리그레션은 어떻게 출발하게 됐냐면, 우리는 분류를 풀어야 될 일이 많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 특히 무슨 분류?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을 하게 될 경우가 많이 있죠. 경영 분야의 예측 문제의 상당 부분은 다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으로 수렴돼요. 예를 들면 어떤 고객이 물건을 살까 안 살까, 아니면 어떤 고객이 우리 회사를 배신하고 떠날까 안 떠날까, 어떤 기업이 부도가 날까 안 날까, 이게 이제 소위 얘기하는 기업의 신용평가 모델이에요. 부도 예측 모형. 산업공학이나 아니면 품질관리 이런 데서는 내일 컴퓨터가 고장이 날까 안 날까,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는 지금 저 A 공정에 있는 저 두 번째 머신이 내일 고장이 날까 안 날까, 이런 것들 이제 예측하고 미리 대응하고 싶어 한단 말이죠. 이렇게 어떤 일이 생길까 안 생길까 하는 게 소위 얘기하는 이분법적인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인데, 이런 문제를 우리는 풀고 싶을 때가 많다. 그런데 이렇게 이항 확률을 가진 종속 변수를 통계적으로 설명할 때 일반적인 회귀 분석은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아까 얘기한 것처럼 y는 ax 플러스 b 형태의 일반적인 회귀 분석은 종속 변수 y도 연속된 형태를 가정하죠. 즉 여기 로지스틱 이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은 x들이야 뭐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 아무 값이나 가져도 되지만, 예측 대상이 되는 y, 종속 변수 y는 0 또는 1 둘 중에 하나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일반적인 회귀 분석의 종속 변수 y는 0 또는 1이 아니라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까지 어떤 값이든 갖는다는 거죠.
이렇게 연속 변수의 형태를 가정하는 데 반해서 이항분류 문제에서는 종속 변수가 0 또는 1 둘 중에 하나여야 되기 때문에 또 이렇게 되면은 일반적인 회귀 분석에서는 오차의 분포가 정규 분포를 한다는 가정도 있는데 이런 뭐 일반적인 가정도 사실 먹히지가 않는 일단 문제가 생기고요. 가장 결정적인 문제는 0 또는 1의 아웃풋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출연하게 된 게 로지스틱 회귀 분석이에요. 로지스틱 회귀 분석은 y 값이 연속적인 값을 갖더라도 로지스틱 변환이라는 걸 취합니다. 로지스틱 변환이라는 걸 취해서 마치 정규 분포의 누적 확률 분포와 유사하게 아무리 미니멈 값을 가져도 0보다 작은 값은 못 갖게. 그러니까 하한선을 0으로 맞춘 겁니다. 그리고 아무리 큰 값이 들어와도 그것이 1보다는 못 커지게. 그래서 y가 항상 0에서 1 사이의 값을 갖게끔 변환을 시킨 회귀 분석이 로지스틱 회귀 분석이에요. 이따가 원리는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로짓의 적용 분야는 기업 부도 예측, 그 다음에 뭐 주가가 내일 오를까 내릴까 예측, 환율이 내일 오를까 내릴까 예측, 금리가 오를까 내릴까 이런 것처럼 모든 무슨 문제?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문제에 다 적용이 가능해요. 예. 둘 중에 하나를 0 또는 1을 예측하는 그런 분야에는 다 적용이 가능하고요. 로지스틱 회귀 분석은 굉장히 역사가 오래된 기법이에요. 그래서 적용 가능한 소프트웨어를 따져본다면 웬만한 통계 패키지에서는 다 제공이 되고 있어요. SAS, SPSS, R, 기타 등등 모든 통계 패키지에 로지스틱 회귀 분석이 안 되는 건 없다. 다 적용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로지스틱 회귀 분석의 원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건이 발생했다. 그거를 1이라고 하고요. 발생하지 않았다. 없을 무잖아요. 예, 그것에 0을 주는 어떤 종속 변수를 쓴다고 한다면 아까 제가 이 로지스틱 회귀 분석은 회귀식의 결과를 로지스틱 변환하는 원리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자, 여기 보시면 G라고 하는 식이 있어요. 근데 이 G라는 식을 한번 보실래요? B0 더하기 B1x1 더하기 B2x2 더하기 쭉 점점점 BPXP. 자, 이게 무슨 식이죠? 이게? 네, 이게 바로 회귀식입니다. 회귀식. y는 ax 플러스 b예요. 근데 이 x가 여러 개가 있죠. 그러니까 무슨 회귀식이에요? 예, 멀티플. 중회귀 분석식이죠. 중회귀식. 보통 우리가 독립변수 x를 하나만 쓰진 않잖아요. 그렇죠? 여러 개의 x를 가지고 y를 예측하려고 하기 때문에 x가 여러 개 있을 뿐이지 기본적인 관계는 어때요? x1이 한 단위 늘어날 때마다 g는 b1씩 일정하게 늘어나고 선형의 관계죠. x2가 한 단위씩 늘어날 때마다 g는 b2씩 일정하게 늘어나고요. 그런 관계에 b0. b0는 뭐예요? 예, 아까 얘기한 편의, 바이어스죠. 절편. 그 절편을 붙여가지고 g를 예측하는 이거는 아주 일반적이고 전형적인 회귀식입니다. 회귀식. 예,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중회귀식. 이 중회귀식을 그대로 사용하면 g는 어떤 값을 가져요?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까지 지 갖고 싶은 값을 아무거나 다 가질 수가 있죠. 그런데 이렇게 되면 우리는 0 또는 1 이거를 판단하기 어려워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무슨 변환한다? 로지스틱 변환을 하는데 로지스틱 변환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1 플러스 자연대수 2의 지승분의 2의 지승으로 돼 있죠. 양변을 분모와 분자를 똑같이 2의 지승으로 나눠주면 어떻게 될까요? 2의 지승 나누기 2의 지승은 1이 되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 2의 지승 나누기 2의 지승은 1이 되고 예, 이거는 1을 2의 지승으로 나눠주니까 2의 마이너스 지승이 돼서 요 식은 요 식과 동일한 식이 됩니다. 그래서 로지스틱 회귀 분석은 이렇게 회귀식을 찾은 다음에 회귀관계를 찾은 다음에 이거를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로지스틱 변환을 했었어요. 그러면 자, 한번 봅시다. 만약에 이 G가 마이너스 무한대를 향해서 막 달려간다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무한대를 향해서 막 달려간다. 자, 그러면 G가 마이너스 무한대를 향해서 달려가면 앞에 마이너스가 지금 또 붙어 있죠. 그러면 마이너스는 뭐가 되죠? 플러스 무한대가 되는 거죠. 플러스 무한대. 근데 자연대수 2는 2.7 몇몇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2.7 몇몇에 대해서 플러스 무한대승이 돼요. 그럼 이 값은 어떤 값이 될까요? 어떤 값?
어마어마하게 큰 값으로 가겠죠. 무한대에 가까운 어마어마하게 큰 값. 자, 그러면 요거는 어떻게 되겠어요? 무한대 분의 1로 수렴이 될 것이고, 분모가 무한대가 되면 이 분수는 뭐에 수렴돼요? 그죠? 0으로 수렴되게 되죠. 그래서 g가 아무리 마이너스 무한대를 향해서 막 달려가고 싶어도 이렇게 변환을 시키면 이 변환된 식값은 어디로 수렴해버려요? 0으로밖에 수렴할 수가 없어요. 거꾸로 이번에는 g가 플러스 무한대를 향해서 막 달려간다고 해보겠습니다. 자, g가 만약에 플러스 무한대라고 한다면 자연대수 2에 마이너스 무한대승이 되겠죠. g가 플러스 무한대를 향해 가고 있으니까 그냥 마이너스 붙어서 마이너스 무한대승이 됩니다. 그건 뭐와 같죠? 2의 무한대승분의 1과 같죠.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2의 무한대승은 어마어마하게 큰 값이고 그 자체가 무한대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무한대분의 1로 수렴되니까 이게 뭘로 수렴하겠어요? 무한대분의 1은 0으로 수렴되겠죠. 그러면 g가 플러스 무한대로 막 달려갈 때 얘는 어디로 달려간다? 1 플러스 0분의 1, 즉 1로 수렴되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g가 아무리 마이너스 무한대를 향해 가고 싶어도 이렇게 변환한 이 값은 0보다 작아질 수 없고요. 결코. 아무리 g가 플러스 무한대를 향해서 막 달려간다고 해도 이렇게 변환한 이 식의 값은 1을 능가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0과 1 사이의 값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자, 아까 어떤 사건이 일어난 거를 1로 정하고 어떤 사건이 일어나지 않은 거를 0으로 레이블링해서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나오는 값이 0에서 1 사이의 값이다. 그러면 이건 마치 뭐처럼 해석할 수 있을까요? 확률처럼 해석할 수가 있게 돼요. 확률처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데 1을 붙이고 어떤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데 0을 붙여서 열심히 이 모델을 해가지고 예측을 했더니 0.8이 나왔다. 그러면 이건 이제 어떻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 80%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니면 예를 들어서 이 로지스틱 회계 분석의 결과값이 0.3이 나왔다. 그럼 어떻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 사건이 발생할 확률은 0.3, 30%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로지스틱 회계 분석은 결과값이 마치 확률처럼 0에서 1 사이에 연속된 값으로 산출이 되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나중에 최종적으로 판단할 때는 그래서 뭐 사건이 일어난다는 거야, 안 난다는 거야, 이렇게 0 또는 1 둘 중에 하나로 판단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0에서 1 사이의 값으로 나오더라도 이거를 어떤 기준값을 정해서, 그죠? 그 기준값보다 크면 1, 작으면 0 이렇게 판단하는데 그 기준값은 뭐가 되겠어요? 0.5가 되는 거예요. 0.5. 그래서 0.5보다 큰 값으로 결과값이 나오면 1로 판단하고 0.5보다 작은 값으로 확률값이 나오면 0으로 판단해서 사건이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를 예측하게 하는 방법. 그것이 로지스틱 회계 분석의 원리다라는 겁니다. 자, 요거는 이제 개괄적인 결과론적인 관점에서 로지스틱 회계 분석의 원리를 설명드린 거고요. 단순 회계 분석부터 시작해서 이거를 회계 분석부터 시작해서 이거를 차츰차츰 로지스틱 회계식으로 진화시켜가는 과정을 한번 쭉 정리를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자, 일반적인 우리 선형 회계 분석 y는 ax 플러스 b, 여기는 알파 플러스 베타 x 플러스 이제 오차항이 붙겠죠. 입실론. 이렇게. 그래서 x는 독립변수, y는 종속변수, 이런 이제 회계식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x도 뭐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까지 막 변할 수 있는데 그거에 따라서 y 역시 어떻게 변해요? 음의 무한대에서 양의 무한대까지 이거 역시 아무데나 막 가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 로지스틱 회계 모형을 유도하기 위한 1단계입니다. 어떤 P가 특정 사건이 발생할 확률, 즉 0에서 1 사이의 값이라고 해봅시다. 그랬을 때 어떤 사건이 발생하지 않을 확률 대비 그 사건이 발생할 확률의 비율. 예? 요거 중요합니다. 어떤 사건이 발생하지 않을 확률은 뭐예요? 1 빼기 P잖아요. 예, 1 빼기 P분의 P는 보시게 되면 P가 0에서 1 사이니까 P가 0으로 수렴해 간다. 그러면 이거는 뭘로 수렴해요? 0으로 수렴하죠. 그죠? 그런데 P가 1로 수렴해 가면 어떻게 돼요? 0분의 1이 돼서 0분의 1은 뭐와 같아요? 무한대와 같죠. 그래서 0에서부터 양의 무한대 사이의 값을 갖게 된다는 거죠. P가 0으로 수렴하면 요것도 0으로 수렴하지만 P가 1로 수렴하면은 요게 플러스 무한대로 수렴하기 때문에
얘는 0에서 양의 무한대를 가져요. 그런데 일반 회귀 분석은 음의 무한대에서 양의 무한대까지 갖는 거지 0에서 양의 무한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것만으로 얘와 같다고 일치시킬 수는 없어요. 그래서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데, 자, 두 번째 단계는 뭐라는 거냐면 로그를 취하는 겁니다. 로그. 예, 로그를 취해요. 예. 1-p분의 p에다가 로그를 취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 비율 값이 0으로 수렴하게 되면, 예, 자연대수 2에 무슨 승이 돼야지 0으로 수렴하죠? 예,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야지 이게 0으로 수렴되죠. 그래서 로그 비율 값은 음의 무한대로 수렴을 하게 돼요. 비율 값이 양의 무한대로 수렴하면 어떻게 되죠? 양의 무한대로 수렴하면 역시 로그를 취해도 이거는 양의 무한대로 수렴이 됩니다. 그래서 로그를 취한 이 1-p분의 p는 드디어 음의 무한대부터 양의 무한대까지 모든 값을 갖게 되니까 뭐와 똑같은 조건이 됐어요? 일반 선형 회귀 모형과 동일한 조건이 되었어요. 그래서 요거를 회귀식으로 모형화를 하는 거예요. 요 회귀 값은 로그 1-p분의 p와 같다 이렇게 놓으면은 얘도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까지, 얘도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까지 동일하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관계를 만족시키는 알파와 베타를 찾으면 우리가 로지스틱 회귀 모형을 도출할 수가 있는 건데, 이거는 일반적인 통계 소프트 패키지에서 구현되어 있는 소위 얘기하는 최대 우도에 의해서 맥시멈 라이클리후드에 의해서 알파와 베타를 추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의 원리를 여기서 설명하지 않고 통계 패키지를 이용하면 그런 원리에 의해서 알파와 베타를 찾아준다까지만 일단 이해를 하시고요. 자, 요 식을 조금 이제 정리를 하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P를 알고 싶은 거잖아요. 그죠? G를 알고 싶은 게 아니라 P를 알고 싶어서, 자, 요거 이제 같다고 놨으니까 요거를 하나하나 좀 정리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로그 1-p분의 p는 G와 같죠. G와 같다면 이건 이제 다시 정리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1-p분의 p는 뭐와 같다? 2의 G승과 같다. 자, 이 1-p분의 p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이제 의미적으로 해석하면 뭐예요? 어떤 사건이 발생하지 않을 확률 대비 그 사건이 발생할 확률의 비율이죠. 자, 이거를 우리가 전문 용어로 뭐라고 부르냐면 오즈라고 불러요. 요거 좀 기억을 해두세요. 오즈. 네, 어떤 사건이 발생하지 않을 확률 대비 발생할 확률이 오즈인데요. 이 오즈는 2의 지승이 됩니다. 그죠? 예, 요게 예, 양변에 이제 2를 취해주면 예, 자연대수 2의 지승이 되죠. 자, 그런 다음에 우리가 알고 싶은 건 P를 가지고 정리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요 식을 양변에 1-p 곱해주고 이제 P를 몰아서 정리를 해주면, 예, 각자 해보세요. 예, 정리를 해주면 요런 식이 나오게 되고, 요식 양변에 2의 지승 나눠주면 요식이 되는데, 요게 이제 뭐하고 똑같아요? 제일 처음에 제가 보여드렸던 요식과 동일해집니다. 그래서 특정 사건이 발생할 확률은 이렇게 표현이 가능한 것이고, 요때 G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알파 플러스 베타 X 플러스 입실론, 요 일반적인 회귀식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요거를 이제 요런 변화는 우리가 로지스틱 변환이라고 하고, G에 대한 요 식을 뭐라고 부른다? 로지스틱 회귀식이다, 이렇게 부르게 되는 것이죠. 자, 아까 오즈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오즈는 특정 사건이 발생하지 않을 확률 대비 특정 사건이 발생할 확률의 비율을 우리가 오즈라고 한다. 이렇게 해서 이런 관계에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즈를 쓰는 게 아니라 사실은 로지스틱 회귀 분석에서 중요한 거는 오즈 비율을 많이 써요. 오즈 비율. 오즈비 이렇게 보통 부릅니다. 오즈비. 이 오즈비는 뭐냐면 독립변수 x가 한 단위 늘어날 때, 자, 보세요. 독립변수 x가 한 단위 늘어날 때 종속변수가 0이 될 확률 대비,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발생하지 않을 확률 대비 어떤 사건이 발생할 확률, 즉 오즈가 몇 배나 증가하지? 라는 걸 나타내는 값이에요. 오즈 비율이라고 하는 것은.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좀 복잡하죠. 제가 수식으로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봤어요. 예를 들면 보세요. x가 x 플러스 1이 됐어요. 하나가 더 늘어난 거죠. 그랬을 때 어떤 사건이 발생할 확률을 P'이라고 합시다. x가 x 플러스 1이 되면은 사건에 발생할 확률이 바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P가 아닌 P'이라고 했을 때 오즈에 의해서, 오즈 산식에 의해서 1-P'분의 P'은 어떻게 됩니까? 예,
2의 지승인데 g는 뭐와 같아요? 알파 플러스 베타 x 플러스 입실론과 같은데 아까 x가 아니라 이제 뭐가 됐어요? x 플러스 1이 됐으니까 x 자리 대신 x 플러스 1을 집어넣어야지 1 마이너스 p 분의 p 되겠죠. 그러면 요렇게 산식이 되고 요거 이렇게 건네주고 이렇게 하면 2의 알파 플러스 베타 x 플러스 베타 더하기 입실론이 되고 그러면 예, 요거 이렇게 동일하죠. 예. 그래서 2의 알파 플러스 베타 x 플러스 입실론 곱하기 2의 베타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런데 요식 낯익죠? 이게 뭐예요? 2의 지승이고 2의 지승은 뭐예요? 그죠? x가 한 단위 드러나기 전에서의 오즈란 말이에요. 1-p분의 p. 그래서 요 두 식에 의해서 자, 어떤 사건이 x가 한 단위 증가하기 전에 사건이 발생하지 않을 확률 대비 발생할 확률과 그거 대비 x가 한 단위 늘어났을 때 이후에 어떤 사건이 발생하지 않을 확률 대비 발생할 확률이 몇 배 증가하느냐는 뭐와 같다? 2의 베타승과 같아요. 2의 베타승. 그래서 이거를 익스포네셜 베타승이잖아요. 이 값이 이제 오즈 비율이 되는 거고 이 오즈 비율은 x가 한 단위 이렇게 증가할 때마다 어떤 사건이 발생할 확률이 몇 배 늘어나는구나. 이거를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는 발생하지 않을 확률 대비 발생할 확률이 몇 배 증가하는구나. 이거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중요한 수치가 돼요. 그래서 이따가 SPSS로 이제 우리가 로지스틱 회귀 분석 결과를 보게 될 텐데 물론 아까 회귀 분석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베타 값이 얼마고 뭐 이런 것들 뭐 그 개수의 값들도 다 보여주지만 익스포넨셜 베타 값을 보여줘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오즈 비율을 알려준다는 거죠. 추가로 이 오즈 비율을 우리가 해석해서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로지스틱 회귀 분석도 백문이 불여일견입니다. 네, 로지스틱 회귀 분석 실습을 통해서 우리가 결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적용할 데이터는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 데이터 정리할 때 쭉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저희 이 관련해서 모든 실습은 제가 과거 이제 석사학위 논문을 쓸 때 활용했던 그 다이어트 사이트의 데이터 이거의 전처리한 데이터를 쓰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데이터가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를 간단하게 좀 보여드리면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자, 열어보기 할게요. 네. 4주차 실습 파일 중에 pmo final.xls라는 파일이 있습니다. 요거 이렇게 열어보면 네. 자,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죠. 자, 요거 이제 제가 석사학위 논문을 쓰려고 할 때 정리한 파일들인데요. 일단은 여기 PMO 파이널이 들어있네요. 요거를 보여드리면 안 되고 PMO ORG를 보여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PMO ORG를 열겠습니다. 죄송해요. 저거는 이따가 우리가 결과론적으로 보여드리게 될 최종 결과 값이고요. 자, PMO ORG, 자, 요거를 열기 이렇게 눌러보겠습니다. 자, 요게 제가 전처리한 그 다이어트 쇼핑몰의 데이터고요. 요 데이터의 그 최종 종속 변수, 예측하고자 하는 최종 종속 변수는 바로 맨 끝에 있는 PG01이라는 변수입니다. 이 PG01은 그 다이어트 컨설팅 상품이에요. 가장 그 회사가 팔고 싶어 했던 그 제품을 구매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1, 한 번도 구매하지 않는 사람은 0으로 마킹되어 있고요. 이거를 그 사람의 다양한 인구 통계학적인 정보, 이 변수들에 대한 설명은 지난번에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기존 다이어트 중에 어떤 것들을 경험해 봤는지의 여부 이런 게 이제 2에 나오고요. 로스는 특정 부위의 살을 빼고 싶은지의 여부, 뭐 얼굴 살을 빼고 싶냐, 뭐 뱃살을 빼고 싶냐, 뭐 이런 것들. 뭐 D는 과거에 어떤 질병을 앓았던 적이 있느냐, 뭐 이거는 다이어트의 목적이 뭐냐, 뭐 이런 것들 쭉 변수 나오게 되고요. 여기 앞에 언더바 n으로 되어 있는 거는 연속형 변수들을 정규화한 값이에요. 그래서 민맥스 노멀라이즈 했습니다. 나이의 정규한 값, 그 다음에 뭐 키, 체중, 목표 감량, 뭐 비만 지수, 허리 사이즈, 회원 가입한 지 얼마나 됐는지,
가장 최근에 구매한 이후로부터 얼마나 됐는지 이렇게 전처리된 값들로 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맨 앞에는 sign이라는 값이 있는데요. 자, 이 sign이라고 하는 변수는 뭐냐면 0으로 표시된 거는 학습용 데이터, 트레이닝 데이터예요. 그 다음에 sign을 1로 표시한 거는 저희가 이제 0이 전체 데이터의 80%고요. 1이 이제 전체 데이터의 20%로 되어 있는데 0은 모형을 구축하는 용도로 일단 만든 데이터고요. 1은 홀드아웃 데이터예요. 예. 그러니까 나중에 오버피팅 됐는지를 확인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분류 문제들은. 그래서 일단은 없다 손 치고 모형을 구축한 다음에 그 구축된 모형이 얼마나 일반성을 갖는지를 검증하는 용도로 떼어놓은 데이터. 그게 이제 요 맨 끝에 1로 표시된 데이터로 이렇게 붙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자, 이런 상태인데, 이게 이제 전처리된 결과물 전체거든요. 그런데, 일단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는,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숙제로 내줬던 거. 예, 맨 마지막 단계에서 뭘 해야 됩니까? 이렇게 전처리가 끝난 모든 변수들 중에서 내가 예측하고자 하는 최종 종속 변수, 즉, 이 pg01이라는 변수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얽혀있는 1차 채를 걸러내야죠.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얽혀있는 변수가 어떤 것들인지를 먼저 걸러내는 게 1단계로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거부터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agn부터 여기 len per n까지. 자, 이것들은 어떤 변수들이에요? 연속된 값이죠. 연속형 변수들이에요. 그런데 또 다른 변수인 pg01은 어떤 변수죠? 네, 연속형 변수가 아니라 이산형 변수죠. 이산형 변수인데 몇 개의 집단? 2개의 집단. 물건을 산 집단, 안 산 집단. 근데 이 산 집단과 안 산 집단의 관계는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독립된 집단이에요. 같은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이에요? 같은 사람이 아니죠. 다른 사람이죠. 그러니까 서로 독립인 관계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분석? 독립표본 T검정을 이용을 해서 각각의 요 변수들이 이 고객이 PG01 상품군을 구매했는지 안 했는지와 유의한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려면 우리가 무슨 분석? 예, 그 평균 비교 중에 독립표본 T검정을 가지고 검색할 수 있어요. 그리고 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agn부터 len per n까지 이렇게 첫 번째 거 클릭하고 Shift 누른 상태로 요 끝에 거 누르면 쫙 선택이 됩니다. 검정 변수에다가 집어넣고요. 요건 이제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 복습하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pg01을 집단 변수에 넣어서 상품군 1을 안 산 사람은 0으로 표시되어 있고 한 번이라도 샀던 사람들은 1로 표시되어 있는데 산 사람들과 안 산 사람들 사이에 나이의 평균의 차이가 있는지 키의 평균의 차이가 있는지 체중 평균 차이가 있는지 이 평균 차이가 유의한지를 봐서 유의하다 그럼 무슨 얘기예요? 유의한 차이가 있다는 얘기는 요 변수를 가지고 이 사람이 물건을 살까 안 살까를 효과적으로 예측할 수 있다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이제 알아보겠다라고 해서 우리가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는 건데요. 자, 독립표본 T검정을 쭉 실시해서 결과를 보니까 자, 하나하나 봅시다. 유의확률 0.323. 자, 95% 신뢰 수준 하에서 귀무가설 기각합니까? 기각 못합니까? 기각을 못하죠. 그죠? 그래서 기각을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귀무가설 채택, 즉 등분산을 가정해야 되고요. 근데 양쪽 유의 확률이 0.000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요 변수는 물건을 산 집단과 안 산 집단 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없다는 얘기, 있다는 얘기예요.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귀무가설 기각했잖아요. 그죠? 귀무가설 기각해서 유의한 차이가 있다는 얘기고, 즉 나이를 알면 이 사람이 물건을 살까 안 살까를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된다 안 된다? 된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age라는 변수가 통과하게 되죠. 그죠? 이거는 채택해서 우리가 써야 되는 변수예요. 95% 신뢰 수준으로 확인해 볼게요. 자, 키 봅시다. 키는 0.092, 0.092도 0.05보다 크죠. 그 얘기는 등분산을 가정해야 된다는 얘기고, 자, 근데 유의 확률이 0.090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95% 신뢰 수준 하에서는 채택이 됩니까? 기각이 됩니까? 95% 신뢰 수준으로 채택되려면 0.05보다 작아야 되는데 0.09는 0.05보다 커요. 그러니까 키는 어때요? 아깝지만 버려야 되는 변수가 돼요. 예, 이거는 1차 필터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체중 봅시다. 체중은 0.049네요. 0.04. 이건 0.05보다 작죠. 예, 0.05보다 작으면 어떻게 됩니까? 귀무가설을
기각하게 되죠. 그 얘기는 등분산을 가정할 수 있다는 얘기가 없다는 얘기, 없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는 거죠. 등분산을 가정하지 않아야 되는데 밑에 줄 보니까 0.000 그 얘기는 두 집단 간, 물건을 산 집단과 안 산 집단 간의 체중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이 변수 역시 어떤 변수? 예측하기에 좋은 정보를 담고 있는 변수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선택,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목표 감량 OBJ도 이거는 등분산을 가정해야 돼요, 가정하지 않아야 돼요? 가정하지 않아야 돼요. 엄청 작잖아요. 그래서 귀무가설 기각되니까 밑에 줄 봐야 되는데 0.000이니까 마찬가지 두 집단 간의 목표 체중 감량 체중이 유의한 차이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변수도 채택. 이렇게. BMI 어떻습니까? 0.010 등분산 가정하지 않아야 되겠죠. 밑에 줄 보니까 0.01 이것도 역시 두 집단 간의 95% 신뢰준하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후보 변수로 채택. 허리 봅시다. 웨이스트는 0.170 그러면 어떻습니까? 등분산을 가정해야 되죠. 왜냐하면 귀무가설을 기각하지 못하죠. 등분산 검정이 귀무가설을 기각하지 못해요. 그래서 등분산을 가정한 상태로 봤더니 0.002. 그런데 이거는 0.05보다 작아요. 그죠? 95% 신뢰 수준하에서. 즉 물건을 산 집단과 안 산 사람들의 허리 사이즈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물건을 살지 말지 예상을 할 때 이 변수는 의미가 있는 변수란 얘기죠. 채택. 그죠? 자, 렌맴 요거는 봤더니 0.560 그러니까 귀무가설 기각 못하고 등분산 가정을 하게 되는데 봤더니 0.307이 나왔네요. 0.307은 0.05보다 매우 큰 값이죠. 즉 귀무가설을 기각하지 못한다. 귀무가설은 뭐예요? 이 집단 간의 차이가 없다죠. 물건을 산 사람이나 물건을 안 산 사람이나 회원 가입한 지 얼마나 오래됐는지에 차이가 없대요. 그 얘기는 회원을 얼마 가입했는지 오래됐는지를 안다고 해서 이 사람이 물건을 살 거냐 말 거냐를 예측할 수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죠. 즉 쓸모없는 변수란 얘기니까 탈락. 그죠? 렌퍼에는 0.000 이 얘기는 귀무가설을 완벽히 기각한다는 얘기고, 그렇다는 얘기는 등분산을 가정하지 않아야 되는 거죠. 분산이 같다라는 귀무가설을 기각했잖아요, 방금. 등분산 가정하지 않아야 되는데 또다시 0.000이 나왔어요. 이 얘기는 두 집단 간 가장 최근에 구매한 지부터 얼마나 흘렀는지에 대한 차이가 뚜렷하게 차이가 난다는 거죠. 서로 다르다 이렇게 된 거니까. 그러므로 이거는 설명력이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자, T 검정 결과 물건을 살지 말지에 설명력이 있는 변수로 결정된 것들은 누구들이죠? 에이지, 그죠? 그 다음에 하이트, 키, 그 다음에 OBJ, BMI, 웨이스트, 그리고 마지막으로 렌퍼, 이렇게가 통과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게 이제 우리 강의 노트에도 그렇게 딱 정의가 돼 있어요. T테스트를 통과한 것들이죠. 자, 그 다음에 나머지 변수들. 지금 우리는 연속형 변수들에 대해서만 일단 유의한지의 관계를 봤는데, 나머지 변수들은 어떻습니까? 나머지 변수들은 여기 add 제로부터 시작하는 이런 변수들은 다 무슨 변수? 이산형 변수예요. 한쪽도 이산형 변수, 다른 한쪽도 물건을 산다 안 산다. PG01도 0 또는 1 둘 중에 하나인 이산형 변수. 이산형 변수와 이산형 변수 사이의 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안 한지를 볼 때 무슨 분석? 교차 분석에 있는 카이-제곱 분석을 해야 되죠. 그래서 자, 우리는 기술 통계량의 교차 분석을 가서, 자, 이제 아까 분석하지 않았던 나머지 변수들을 쫙 선택해서 Shift 누르고 E10까지를 자, 몽땅 행에다 넣습니다. 몽땅 행에다 넣고, 자, 이것과 뭐의 관계를 보겠다? PG01과의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아닌지의 관계를 보겠다. 그런데 이거를 판단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통계량의 카이-제곱 검정이 필요하죠. 계속해서 확인을 눌러보겠습니다. 계속해서 확인 이렇게 눌러보게 되면, 자, 굉장히 결과가 많이 나왔습니다. 교차 분석 결과가 쭉 나오는데요. 많지만 뭐 하나하나 쭉 살펴보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보게 되면 add 제로부터 시작합니다. 자, add 제로부터 쭉 보면 교차 분석 결과 이렇게 나왔죠. 그랬는데 여기 보면은 피어슨 카이 제곱에 대해서 보는 거예요. 피어슨 카이 제곱의 근사 유의 확률이 0.035 이렇게 나왔네요. 자, 우리는 95% 신뢰 수준을 기준으로 할 거니까 이게 뭐보다 작아야 돼요? 0.05보다 작아야 되죠. 0.05보다 커야 작아요. 작네요. 그 얘기는 유의한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죠?
그죠? 유의한 차이가 있더라. 실제로 한번 보시면은 add 제로가 0으로 표시된 사람들은 물건을 안 산 사람이 많아요? 산 사람이 많아요? 안 산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add 제로가 1로 표시된 사람은 안 산 사람보다 산 사람이 많죠. 그 얘기는 add 제로를 알면 PG01을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된다 안 된다? 도움이 되더라. 그래서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채택이 되는 거죠. 자, 그런 식으로 이제 하나하나 해석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 것도 보면 피어슨 카이 제곱에 대한 정근 유효확률, 근사 유효확률이 0.02로 95% 신뢰 준하에서 어떻게 됩니까? 귀무가설 기각. 그 얘기는 유의한 관계가 있다 이렇게 채택되는 거죠. 그래서 add 1도 채택. 그래서 add 0, add 1 둘 다 통과했어요. 채택이에요. 자, OQ0 자, add 2 봅시다. add 2는 0.933이에요. 그죠? 0.933. 보면은 뭐 add 2가 0인 경우에도 거의 똑같고요. 1인 경우에도 거의 똑같아요. 그 얘기는 전혀 설명력이 없는 거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0.933이라는 값이 나왔고 그 얘기는 이 변수는 의미가 있는 변수다 없는 변수다. PG01을 예측하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되는 변수다. 예, 그래서 탈락 이렇게 보면 되겠죠. 0.05보다 크기 때문에 탈락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OQ0는 어때요? 0.029, 0.05보다 작은 값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어떻습니까? OQ0가 0인 사람의 경우에는 보니까 물건을 안 산 사람이 많은데 OQ0가 1인 사람은 물건을 산 사람이 많아요. OQ0를 알면 살지 말지를 예측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죠. 이 변수 역시 채택. 왜냐하면 0.005보다는 작다. 95% 신뢰 준하에서 채택. OQ0가 선택됐어요. OQ1은 어떤가요? OQ1은 봤더니 0.087이네요. 이거는 0.05보다 조금 크죠. 그 얘기는 귀무가설을 기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채택 불가, 탈락 이렇게 되는 거죠. OQ2는 0.000, 그죠? 이거는 0.05보다 작으니까 채택이죠, 그죠? 채택. OQ3는 0.067. 이건 좀 아깝네요, 그죠? 이런 건 좀 아깝네요. 0.067. 하지만 뭐 우리는 일관된 기준을 적용할 거니까 0.05보다 크기 때문에 얘도 탈락 이렇게 되는 겁니다. OQ4는 0.829. 이건 뭐 생각도 할 거 없이 탈락이죠. 0.05보다 엄청 큰 값을 가지니까 탈락. 자, 젠더 봅시다. 젠더는 0.030. 0.030은 0.05보다 작으니까 채택. 이거는 의미가 있는 변수죠. 요거 한번 해석해 볼까요? 젠더가 0이면 남성일 텐데 남성의 경우는 압도적으로 안 산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젠더가 1인 경우, 여성인 경우는 어떻습니까? 훨씬 더 많이 산 걸 알 수 있죠. 요걸 또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이 데이터가 다이어트 사이트다 보니까 남성의 숫자에 비해서 여성의 숫자가 압도적으로 많은 데이터예요. 그죠? 566대 22인 걸 알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결혼 유무를 보면 결혼 유무는 매우 유의하게 나왔어요. 보면 미혼의 경우는 안 산 사람이 많은데 기혼인 경우에는 산 사람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매우 유의하다 이런 거. 그래서 메리드도 채택. 펄 제로는 0.05보다 작네. 이것도 패턴이 뚜렷해요. 그죠? 펄 제로가 0인 사람은 주로 샀고요. 1인 사람은 주로 안 샀네요. 이것도 특이한 패턴입니다. 채택이 됐고 펄 1은 0.034. 이것도 0.05보다 작죠. 그래서 유의한 설명력이 있으므로 채택. 펄 2는 0.114. 이건 0.05보다 커요. 그래서 채택이 안 되죠. 그죠? 채택 안 되고. D1 0.524 채택 불가. D2 0.319 채택 불가. 그죠? D3 1. 이거 완벽하게 전혀 설명력이 없어요. 그죠? 보시면 한치 오차 없이 똑같네요. 그죠? D3가 0인 집단이 완벽하게 1대1, D3가 1인 집단도 완벽하게 1대1. 그러니까 D3는 PG 공원을 설명하는데 완벽하게 아무런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요. 그래서 정근 유의확률이, 근사 유의확률이 1값이 나왔어요. 0.05는커녕 뭐 어마어마하게 큰 값이기 때문에 당연히 탈락. D4는 0.084가 나왔는데 이거는 0.05보다 크죠. 안타깝지만 탈락입니다. 이것도. 로스1 봅시다. 로스1 0.492 탈락이죠. 0.05보다 많이 커요.
로스2 0.045, 예, 이것도 0.05보다 많이 커요. 탈락. 로스3 0.61 탈락. 로스4, 이거는 설명력이 아주 좋네요. 잠깐 보면 로스1이 0인 사람은 압도적으로 산 사람이 많고요. 로스4가 1인 사람은 안 산 사람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이래야지 설명을 할 수 있는 거죠. 로스4로 PG01을 예측하는데 도움받을 수 있죠. 0.05보다 작기 때문에 귀무가설은 기각되고 요 변수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사용해야 되는 변수입니다. 로스4는 통과, 채택. 마찬가지 로스5도 0.047, 0.05보다 작음으로 채택. 로스6는 0.314. 이건 0.05보다 많이 커요. 탈락, 쓸 수 없고요. 자, 그 다음에 로스7은 0.004. 이거는 아주 양호합니다. 0.05보다 매우 작은 값이기 때문에 채택. 자, 로스8은 0.059. 이거 아깝네요. 예, 0.05보다 살짝 크죠? 예, 탈락. 아쉽지만 탈락. 예, 그 다음에 로스 9번 이것도 0.139, 0.05보다 크니까 탈락.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E1, 예, 0.001이에요. 예, 이거 매우 의미가 있죠. 예, 0.05보다 작으니까 채택. E2 0.058. 이거 아깝네요. 그죠? 0.05보다 살짝 크네요. 탈락. E3 0.117 탈락. E4 0.449 탈락. E5 0.401 탈락. E6 0.779 탈락. E7 1.0 완벽하게 탈락. 똑같죠? 완벽하게 탈락. E8 0.190 탈락. E9 0.004. 이거는 채택. 그죠? 왜냐면 0.05보다 작으니까. 네, 실제로 보면 E9가 0인 사람은 안 산 사람이 많고 1인 사람은 산 사람이 많기 때문에 설명력이 있습니다. 채택. E10은 어때요? 0.018 이것도 채택해야 되겠어요. 그죠? 0.05보다 작기 때문에 채택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후보로 될 만한 유의한 변수들, 예, 뭐 탈락, 채택 이런 것들을 쭉 확인을 했습니다.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실습해야 되는데 이거 뭐 T테스트하고 카이제곱 검정만 하는데도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2주차에 배웠던 거 한번 쭉 복습을 해본다는 측면에서 또 실제 이제 분류 문제에 본격적으로 적용한다는 차원에서 조금 시간 할애를 하면서 다 같이 한번 쭉 살펴봤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후보 변수들이 제가 이 슬라이드에 정리한 것처럼 이렇게 결정이 된 거죠. 자, T검정, 카이제곱 검정을 통과한 변수들이 얘네들이란 말이에요. 얘네들. 그러면 로지스틱 회귀 분석의 변수를 넣을 때는 전체 변수를 다 넣는 게 아니에요. 다 넣는 게 아니라 T검정과 카이제곱 검정을 통과한 요 변수들만 따로 추려내어서 얘네들만 가지고 이제 이분형 로지스틱을 시작을 하면 됩니다. 자, 동영상을 요쯤에서 끊고 요 나머지를 찍으면 3개로 적절하게 나눠질 것 같아서요. 본격적인 로지스틱 회귀 분석 실습과 그 다음에 남아있는 판별 분석에 대한 설명은 3번째 동영상에서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2번째 동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